안녕하세요. 합창합주지도법 9주차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지휘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까지는 레파토리를 봤었고, 두 번째 시간대에 지휘자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휘자의 자세에 대해서 한번 봤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합주의 단계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 이전에 합창과 합주, 여러분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들으시는 게 아니니까 지휘자가 되기 위해서 이 수업을 듣는다라는 가정하에 지휘를 할 때 필요한 것들, 어떤 생각들을 해봐야 되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전문 지휘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드릴 수 있는 정보는 조금 한정적일 거예요. 아주 실용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보다는 좀 더 이론적 맥락에서의 접근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싱코페이션은 이렇게 지휘하시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릴 수 없어요. 제가 드릴 수 있는 건 제가 했었던 경험 안에서,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봤던 정보들 안에서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휘법이 무엇인지를 사전적인 정의에서부터 한 걸음 접근해 볼게요. 지휘법, 영어로 conducting, 독일어 제가 읽진 못하지만 디리전트 이렇게 읽을까요? 명사로 어떤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단체의 행동을 통솔하는 것. 음악에서 보면 2인 이상의 연주하는 음악을 일정한 해석 아래 예술적으로 연주하도록 지도하는 일. 얘는 회사에서 어떤 일을 진도지휘하다라는 표현이고, 얘는 진짜 음악에서의 지휘인데, 이 정의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어떤 목적을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하여 단체의 행동을 통솔하는 것. 저는 오히려 이 정의가 훨씬 더 마음에 들었었어요. 여러분들이 지휘자가 됐을 때 단원들과 어떤 관계에 있을 것인가, 어떤 목표를 공유할 것인가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맡게 될 그 단체는 프로페셔널한 단체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모티베이션을 줘야 되고, 학생들의 개개인과의 어떤 친밀한 관계들, 문제가 있었을 때 해결 능력, 그 다음에 말도 안 되게 주어지는 스케줄 상에서의 대회 참여라던가, 학교 1년마다 한 번 있는 축제에 무대를 올린다던가, 뭔가의 일들을 해내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떤 목적이 주어졌을 때, 목표점이 주어졌을 때 그걸 효과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단체의 행동을 통솔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 정의가 상당히 마음에 들었었어요. 음악적인 관점으로 보면 2인 이상의 연주하는 음악을 일정한 해석 아래 예술적으로 연주하도록 지도하는 일. 음악을 해석, 그 아래 예술적으로 연주하도록 여러분들이 지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뒤쪽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드릴 텐데요. 독일어로 디리젠트를 보고 이거 불어에도 있는 표현인데, 디리제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게 뭔가를 이동하다, 움직이다, 이렇게 운전하다 할 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이제 찾아보면 to be in charge of라고 써 있죠. 그러니까 책임을 지다예요. 이 디리제라는 표현과 동일어가 conduire, conduct입니다. 불어에. 역시 to steer, 운전하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단체의 운전자입니다. 마치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미의 핵 회담에서 운전자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운전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방향, 보는 방향대로 이 차는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리더가 양떼를 어디까지 이끌 수 있는가, 리더가 볼 수 있는 곳까지, 갈 수 있는 곳까지 이끌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음악적 해석과 예술적 안목, 그리고 연습으로서 이루어지는 완성도가 여러분들이 이끄시는 합창단 혹은 합주단의 퀄리티를 결정하게 돼요. 이게 여러분들이 가진 역할입니다. 단순히 정확한 박자를 줘야 되고, 예를 들어 크레센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이런 테크닉적인 부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하나의 일을 어떠한 식으로 느끼셔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볼 수 있도록 정의를 한번 준비해 봤고요. 지휘 3요소입니다. 이런 게 있는지 사실 몰랐어요. 설치를 하다 보니까 지휘자 변욱 교수님께서 지휘 3요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단순해야 됩니다. 심플해야 된다. 연주자는 알아보기 쉬운 지휘를 원한다. 첫 박자가 어디인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도록 단순하게 지휘해라. 심플입니다. 명료, clear. 지휘가 명확하고 정확해야 된다. 연주자들에게 원하는 바를 명확히 전달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명료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효율적이어야 된다. 원래 워딩은 경제적이어야 된다였는데 단순, 명료, 효율 이렇게 두 글자의 단어를 맞추기 위해서 효율로 바꿔봤습니다. 불필요한 동작은 없애고 필요한 동작을 놓치지 않는 최적의 동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잎 많은 나무처럼 막 움직이지 말고 깔끔하게 효율적으로 움직여라죠. 지휘 3요소, 이거 하나로 정의하면 뭔가요? 단순해야 된다, 명료해야 된다, 효율성이 있어야 된다, 알아보기 쉬운 지휘, 명확한 지휘, 불필요한 동작이 없는 지휘. 이거 다 합쳐서 지휘란 무엇인가 딱 하나로만 함축하자면 연주자가 잘 알아볼 수 있는 지휘란 얘기예요. 왜 단순해야 되죠? 지휘자가 뭘 요구하는지 연주자가 잘 알아보기 위해서. 왜 명료해야 되죠?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지 않고 원하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왜 효율적이어야 되죠? 불필요한 동작이 많다면 필요한 동작들이 가려지고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동작이 보이지 않아서 연주자들이 못 쫓아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은 지휘자가 전달하려는 바를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단원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지휘해라 라는 얘기를 세 파트로 나눠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명확한 지시가 안 될까요? 명확하게 내가 원하는 바를 왜 전달하지 못할까요? 방금 마스터 클래스에서 보셨던 그 지휘자분께서 왜 자꾸 놓치시고 실수하고 그러실까요?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 음악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가 안 돼 있거나, 또 한 가지는 공부가 돼 있다고 해도 그걸 몸으로 수신호를 줄 만큼 익숙하지 않거나, 공부가 안 돼 있거나 지휘가 안 돼 있거나, 이 두 가지 이유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지휘의 3요소, 물론 단순, 명료, 효율 100% 동의합니다. 제가 뒤에서 언급할 지휘의 3요소는 해석, 소통, 연주예요. 뒤에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경대학교 백윤경 선생님은 지휘자 유형을 두 가지로 나눠주셨어요. 박자형과 표현형. 이것도 원래는 비트형인데 제가 박자형으로 패러프레이징을 했습니다. 박자형은 절제되고 정확한 박자를 중심으로 음악을 움직여가는 지휘자를 얘기합니다. 브루노 발터라던가 주빈 메타인데 주변 메타라고 오타가 있는 걸 보고도 안 고쳐놨네요. 네, 주빈 메타입니다. 박자형, 머릿속에 딱 그려지시죠? 두 번째는 표현형입니다. 표현을 강조한다라고 써있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는 연습이 충분히 돼 있다면 박자가 뭐가 필요해? 중간중간 적재적소에 예를 들어 포인트만 짚어주면 되지. 내가 음악이 느껴지는 대로 몸을 움직이면 음악이 따라오는 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얘기는 사실 음악을 하면서 우스갯소리로 많이 들어왔었어요. 몇 가지 예제를 드리자면 번스타인 같은 경우는 마스터 클래스 할 때 어떤 학생이 이제 계속 박자를 주면서 지휘를 하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이미 연주자들은 이 곡을 수없이 연주해서 박자와 어떤 리듬이 있는지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나처럼 해봐 라고 하면서 첫 큐사인을 주고 음악을 시작하게 하고, 이렇게 핸드폰 같은 걸 이제 시계 꺼내서 보고 뭐 이렇게 딴짓하다가 딱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에 쫙 한번 소리 만들어주고, 다시 이제 겉옷 벗으면서 뭐 지갑 꺼냈다가 보다가 딴짓하다가 또 포인트가 나오는 부분에 손가락 한번 주면서 사운드 만들고, 이런 영상이 우리가 짤이라고 하죠. 그 움직이는 짤 동영상이 있었어요. 이게 정확히 번스타인이었는지 다른 지휘자였는지는 약간 가물가물한데 번스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컨셉이에요. 이미 박자나 모든 음악들은 연주자들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렇게 포인트를 주는 부분들만 정확한 포인트를 주면 음악은 얼마든지 이끌어간다. 정명훈 지휘자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에 전형적으로 박자 중심으로 움직이지 않고 표현형으로 움직이는 분 같아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슈베르트의 미완성 교향곡을 지휘할 때였나?
이것도 역시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뭔가 곡을 시작할 때 원, 투 뭐 이렇게 뭐 예비박을 준다던가 음악이 시작돼야 되는데 그냥 손을 높게 들어서 아래쪽으로 서서히 내리셨대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영상이 있다면 그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 저랑 이런 음악 얘기를 많이 했던 바이올린 친구가 몇 명의 지휘자를 막 흉내내면서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라고 이제 그 술자리에서 하던 개인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때 항상 마지막을 이제 장식하던 정명훈 선생님의 지휘입니다 이러면서 마치 그 검으로 사람을 내려치듯 위에서부터 아래로 천천히 이렇게 내립니다. 그런데 표현형 지휘자에서 좋은 점은 비올라 하는 친구가 얘기해 줬는데 우리 선생님이 정명훈 지휘에서 연주를 했는데 내 악기에서도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자리에 이제 예를 들면 비올라가 이제 20명 정도? 20명까지는 안 되겠구나. 한 10대 명 정도 이렇게 쭉 앉아 있겠죠. 동일한 사운드를 낸다면 그 몸에 턱받침에 대고 있는 진동과 옆 사람들이 모여서 울리는 그 진동, 결국 사운드는 공기의 진동이거든요. 그 진동이 몸으로 전달되면서 이 청각으로 전달되는 그 느낌. 제가 오케스트라 단원으로서 한 번도 무대에 서본 적은 없지만 상상으로도 얼마든지 물론 반도 못 따라가겠지만 상상으로도 가능한 감동일 것 같아요. 제가 여기에서 최근에 봤던 가장 재밌는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서 정말 엄청 재밌었던 영상이에요. 와, 이런 놀라운 인사이트가 있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중간에 몇 부분 이제 소개해드리면 익스펙토 페트로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마 이런 스타일이실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액센트를 주는 방법들, 어떤 지휘자들이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머릿속에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지휘 형태에 속하시나요? 혹시 합창단을 이끌거나 합주단을 이끌고 있다면 이 지휘 형태에서 나는 저런데 어떤 쪽에 속하세요? 제가 나름 이제 그 아마추어 지휘자분들을 많이 만났을 때 다 괜찮아요. 너무 오버 돼 있어도 괜찮아요. 성가대 지휘인데 마치 오케스트라 지휘처럼 해도 괜찮고, 오케스트라 지휘인데 정말 시계 초침처럼 딱딱딱딱 해도 좋은데, 예를 들어 저건 지휘의 개성이 아니라 자칫하면 틀린 게 될 수도 있어 라는 게 이제 어떤 분이냐면 이런 분이에요. 네, 이겁니다. 물론 이분은 이제 손목 털기형이라고 설명하셨는데,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손목을 터는 과정에서 팔꿈치가 자꾸 움직이게 돼요. 이러면 지금 연주자들이 봤을 때 어디를 타점으로 봐야 되는가가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아마추어 지휘자분들이 제 생각에는, 제 입장에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에요. 본인이 음악을 따라가기 위해서 아까 여기서도 아까 마스터 클래스에서도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이분이 큐 사인을 주실 때 입을 벌려서 큐 사인을 주는 장면이 있었어요. 정확하게 이 부분인가? 네, 아마 이런 장면이었던 것 같은데, 누구나 큐 사인을 주기 위해서 몸을 움직여요. 정말 팔만 움직여서 하나의 타점만 딱 움직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컨트롤하지 않은 부분이죠. 눈을 크게 치켜뜬다거나 입을 연다거나 턱을 들어 올린다거나 팔꿈치를 든다거나 이 모든 동작이 하나의 타점을 딱 형성하느냐, 그렇지가 않다라는 얘기예요. 어디를 봐야 되지? 어떤 게 대체 시작하라는 박자인 거야? 그러니까 헷갈릴 수 있는 게 이 손목 털기형입니다. 네, 물론 굉장히 재밌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의 지휘도 아마 학생들은 모여서 우리 선생님 이렇게 지휘해라고 얘기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던 해석, 소통, 연주가 어떤 제 생각에서 나왔는지를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지휘를 하기 위해서 박자만 맞게 줄 수 있다면, 내 몸이 4분의 4박자, 4분의 3박자를 도저히 정박으로 지휘를 못하더라. 그러면 일단은 그거부터 연습하셔야겠죠. 그거를 어떻게 연습하시는지는 제가 아까 찍어놓은 영상일 때 살짝 보여드릴게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 된다면 내가 화려한 지휘는 못하더라도 일단 뭘 해야 되는가? 음악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음악에 대한 해석은 거창한 게 아니에요. 몇 마디에서 크레센도가 나오네. 이 크레센도 앞부분에 어떤 다이나믹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느 정도까지 커져야지, 그래야 뒤쪽에서 올 2차 클라이막스를 또 한 번 준비할 수 있겠네. 여기 리타르단드고 여기 업템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로 느려졌다 가야지 템포의 차이가 너무 심하지 않겠네. 피아노하고 포르테가 있는데 여기에서 어디에서 호흡을 한번 하라고 줘야지 이 포르테의 효과가 커지겠네. 이런 것들을 말 그대로 하나하나씩 탑재하시는 거예요. 베토벤의 음악의 철학이 어떻고 당시의 상황이 어떻고, 물론 한 걸음씩 더 들어가면 그런 해석도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눈으로 보이는 정보부터, 그러니까 액센트하고 마루카토를 늘 다 똑같이 연주하더라. 저 선생님은 스타카토가 붙어있는 프레이즈나 아니면 레가토가 붙어있는 프레이즈나 지휘가 똑같아. 그러면 결국 연주자들도 그 지휘대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음악에 있는 모든 인포메이션들은 최대한 정확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의 노력이 어떤 결과를 이뤄내는가? 제가 카플란의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카플란은 지휘나 작곡을 전공한 전문 음악가가 아니다. 1942년생인 그는 23세 나이에 금융 전문지를 창간한 세계 금융계의 큰손이다. 지금도 그의 직업은 금융 칼럼니스트다. 이 사람이 이제 2016년에 최근에 이제 타계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냐면 말러 2번을 너무 지휘를 잘해서 말러 2번은 유수의 오케스트라들이 초청해가지고 지휘해주세요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직업 금융 칼럼니스트가 데뷔를 했는데 그 데뷔 앨범이 170만 장이 팔립니다. 65년도에 말러 2번 연주회 가서 말러를 처음 접하고 마치 벼락이 몸을 뚫고 지나간 것 같은 충격을 받아서 그 뒤로 하루 5시간씩 악기 읽기와 지휘법을 배웠대요. 그리고 나서 1983년, 정확하게 한 18년 정도 뒤죠. 처음으로 말러 2번을 지휘했대요. 지인들만 초청해서. 그런데 와, 이게 입소문을 타서 다시 연주해주세요 라고 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전 세계의 많은 오케스트라와 2번을 협연해요. 한국 공연 2005년 성남 아트센터에서 있었고, 제가 이때 대학 4학년이었어요. 이 연주 보러 갔어요. 보러 가서 두 가지를 느꼈습니다. 말러곡 진짜 길구나. 너무 길어서 앞에 뭘 들었는지를 까먹을 정도다. 두 번째, 와, 저 사람은 악보를 다 외우고 있구나. 뭐가 제일 인상적이었냐면 우측 파트에 신호를 딱 주고 지휘를 하다가 어느 순간 악보도 보지 않은 상태에서 왼손으로 그 신호를 딱 주니까 소리가 정말 깔끔하게 확 하고 잘리는 거예요. 바이올린 부분에서 딱 이러면서. 그래서 와, 저 사람 머릿속엔 저 악보가 다 들어있구나. 저 긴 곡을.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휘 전공도 아니고 지휘 전문가도 아닌 칼럼, 금융 칼럼 리스트. 이 사람 백만장자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연습한 거 지인들 초청해서 비공개로 연주할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작곡계에 백만장자가 아이브스가 있었다면 이 사람도 부자인가 봐요. 지휘계의 아이브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근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었느냐?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아니, 다른 어느 지휘자보다 더 말러 전문가가 되었다. 카플란만큼 말러를 연구하고 잘 아는 지휘자는 없다. 물론 여기에서 추출해온 글입니다. 이 친구의 의견이긴 하지만 이거예요. 해석, 공부, 음악에 대한 해석이 낳는 전문성. 여러분들이 처음 합창단을 맡았다. 처음 합주단을 맞춰서 어떤 연주회를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된다. 곡 공부하세요. 이 곡의 모든 악상기호, 모든 템포 변화, 아이들이 어려울 만한 리듬들, 모든 것들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어느 시대의 곡인가, 어느 작곡가의 곡인가, 어떤 스타일이 투영된 거고 작곡 기법은 어떠한가, 화성은 주로 어떻게 쓰여 있고 선율과 화성은 어떠한가, 성부들은 어떻게 조직되어 있는가. 우리가 음악 분석할 때 음악 분석 시간에 배웠던 모든 것들이 달달달 외워지도록 머릿속에 넣으면 못할 거 없습니다. 제가 놀라운 걸 보여드릴게요. 이 카플란의 지휘예요. 사운드를 들으면 잘릴 수 있으니까. 네. 어떠세요?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베를린, 빈필 상임 지휘자 대신 말러 이번 지휘하러 왔습니다. 라고 지휘하시는 분의 지휘 포스인 것 같나요? 우리가 너무 표현형 지휘자들한테 익숙하긴 해요. 뭔가 심오하고 철학적으로 지휘하시는 분들한테 익숙하죠. 이분 어떤 지휘자죠? 물론 제가 2005년도에 봤을 때는 이거보단 조금 더 표현형이었었어요. 이거는 좀 더 초창기 한 88년도인가? 라고 써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클리어하게 사인을 주고 있죠. 이분의 해석. 꽉 주먹으로 큰 소리 풀어주세요. 한번. 템포가 살짝 느려지면서 이제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죠? 올리고 사운드 올리고 클라이막스입니다. 음악의 흐름이 정갈하고 깔끔하게 보이죠? 이 3요소 다 갖춘 것 같죠? 말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한 것도 그렇지만 어느 정도 내가 지휘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나한테 거추장스러운 동작이라던가 표현형은 의미도 없고 익숙하지도 않아. 정확하게 말러의 모든 것들을 표현해 갈 거야. 뭐 이렇게 접근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가능한 일이에요. 충분히 얼마든지. 해석의 차이는 카라얀과 프룬트뱅글러, 카라얀과 토스카니니의 비교를 그 페터 윌링의 불꽃의 지휘자 카라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내용을 발췌해 왔어요. 제가 책을 보고 발췌한 게 아니라 이 친구의 블로그에서 재인용을 해왔습니다. 여러분들 논문도 이렇게 밝히셔야 돼요. 마치 내가 이 책 다 읽고 갖고 온 것처럼 쓰면, 물론 다 읽고 갖고 오는 걸 권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면 재인용을 밝혀주셔야 됩니다. 제가 논문이라면 이 친구 출처 못 밝혀요. 왜냐면 생글이라는 게 저자명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원래는 여기에 이제 인터넷 소스니까 URL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너무 PPT가 지저분해져서 최근엔 URL을 좀 빼고 있습니다. 어쨌든 재인용입니다. 이 친구의 글에서 갖고 온 거예요. 카라얀과 프룬트뱅글러를 비교했을 때 마술피리에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것은 사실 아주 미세한 차이 때문이다. 프룬트뱅글러는 결만 부분의 화음의 리타르단도를 강조한다. 곡에 묵직한 무게가 실리는 효과를 빚기 위해서다. 하지만 카라얀은 같은 부분을 부드럽게 끌어올렸다가 놓아버린다. 음의 파동이 자연스럽게 퍼져나가게 하는 효과를 빚기에 사람들은 이것이 지휘자의 소리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만큼 자연스럽다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결말 부분의 화음의 리타르단도를 강조하는가 아니면 부드럽게 풀어주는가에 따라서 이 곡 전체적인 느낌이 달라지더라. 끝이 좋으면 다 좋다처럼 끝이 다르면 다 달라진다. 해석의 차이예요. 템포가
정확하게 메트로놈 몇으로 써 있으면 사실 그 템포대로 하면 되겠죠. 그런데 그것 또한 항상 템포 62라고 써 있다고 정말 60이 딱 맞춰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62. 어차피 불가능해요. 그리고 고전 시대 때에는 모차르트가 죽고 난 뒤에야 메트로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단테, 모데라토, 프레스토, 크레센도, 리타르단도, 어템포, 레치타티보, 페르마타 이런 식으로 불특정하게 정의되어 있는 딱 템포가 정해져 있지 않은 수치화될 수 없는 그런 표현들이 있죠. 그런 표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템포에 대해서만 생각해도 이런 차이들이 들린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죠. 아는 만큼 들린다. 생각보다 유튜브에 지휘자에 대해서 검색하면 지휘자는 뭐 하는 사람인가요? 지휘자의 역할은 이런 쪽의 글들을 많이 보게 돼요. 저도 옛날에 그런 생각했었는데 아직 그 지휘자가 뭘 하는 사람이라는 게 익숙한 직업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카라얀과 토스카니니. 토스카니니는 강약의 차이를 별로 주목하지 않는다. 하지만 카라얀은 강약 변화를 핵심만 간략하게 묘사하고 그대로 놓아버린다. 80세 이탈리아 지휘자가 그려내는 것이 잿빛 스케치라면 젊은 카라얀은 생동감이 묻어나는 화려한 색채화라고 할 수 있다. 아마 당시의 연주를, 카라얀이 젊었을 때 연주를 비교하는 거겠죠. 다이나믹의 차이에 따라서 잿빛 스케치, 생동감이 묻어나는 채색화, 좀 느낌이 오시나요? 뭘 중점으로 음악들을 해석해 가야 되는가? 결국 서양 음악은 대조예요. 1주제, 2주제, A파트, B파트, 베이스, 소프라노, 반주, 선율. 그렇다면 템포도 스테릭한 템포와 변화되는 템포, 빠른 것과 느린 것, 강약도 작은 것과 큰 것. 그런데 작은 거 하면 얼마나 작은 거죠? 피아노가 데시벨로 몇이에요? 수치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음악적 표현은 모두가 다 상대적인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석하면, 내가 작다라고 하면 이게 작은 게 되는 게 지휘자 역할이에요. 바이올린한테 포르테로 내라고 하는 거랑 스네어 드럼한테 포르테를 내라고 하는 거랑은 전혀 달라요. 스네어 한 대가 맘먹고 포르테로 연주하기 시작하면 스트링 파트 모두가 연주해도 그거 못 따라갑니다. 트럼펫이 포르테시모로 빰 소리 한번 내기 시작하면 플룻 파트가 목관 파트가 아무리 날고 겨봤자 그 트럼펫 사운드 못 따라가요. 그게 오케스트라 밸런스예요. 그런데 작곡가는 띠띠 부분에 포르테 써놓죠. 그거 그냥 있는 수치 그대로. 포르테는 데시벨 몇을 내야 됩니다라고 정해져 있다면 오히려 그게 더 문제예요. 음악은 상대적인 많은 표기법들을 해석해서 엮어가는 작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제가 여기 해석 써놓고 가로치고 공부라고 썼었거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통인데, 이거는 두 번째 시간에 얘기했던 지휘자가 뭐 하는 사람인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과 일맥상통해요.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을 이렇게 가져온 건 어떤 얘기를 하고 싶었냐? 카라얀은 청중과 소통하는 것을 과히 좋아하지 않았다. 아니, 어느 누구와도 소통하려 들지 않았을지 모른다. 그런데 카라얀은 베를린 필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가장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다. 대단한 독재자다. 조르바, 거장 독재자, 불꽃, 지휘자 카라얀. 네. 네. 이 책과 이거는 블로그 글이에요. 제가 여기서 갖고 왔군요. 네. 이 글을 얘가 아니라 여기서 갖고 왔습니다. 정정합니다. 여기서 재인용한 겁니다. 네. 조르바라는 사람이 쓴 이 글 안에 나온 글이에요. 여기서 제가 뭘 말하고 싶을까요? 그런데 카라얀은 베르닐 필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면서 가장 높은 경지로 끌어올렸다. 대단한 독재자다.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장 높은 경지로 끌어올려서 독재자여도 괜찮아 라는 말을 들을 정도의 실력이 아니다. 소통하세요. 이 얘기하려고 갖고 왔습니다. 카라얀처럼
불통 상태에서도 저 지휘자는 정말 자기 맘대로야. 말이 안 통해. 모든 게 다 자기 맘대로야. 죽을 것 같아. 이래도 최고로만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사실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지휘를 처음 딱 하러 갔을 때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 중에 사실 날고 기는 학벌과 연주력 안 가진 사람 없어요. 그들 앞에서 그들을 지휘봉 하나로 싹 소리를 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지휘자는 어느 정도 이 뻣뻣함이 필요해요. 그래서 되게 충격적인 얘기인데 제가 아는 작곡가 선생님의 남편분이 지휘자예요. 그런데 그 지휘하시는 분 이제 뭐 단체 같은 게 있겠죠. 그 단체에서 그 선생님한테 남편분 외제차 사주라고. 국산차 끌고 다니니까 사람들이 무시해서 말을 잘 안 듣지 않냐. 왜 기를 죽이냐. 얼른 외제차 사주라고. 이 정확한 워딩이었어요. 그래서 고민하시더라고요. 진짜 그래야 돼요. 그런 곳이에요. 한 가지 덧붙이면 클래식 음악은 부르주아 엔터테인먼트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랬고 계속 그렇게 발전해 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만 담겨 있는 그들만의 어떤 만들어져 있는 세계가 있어요. 근데 지휘자의 역할은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앞에서 리더해가는 역할이죠. 물론 중고등학교의 합창단이나 합주부는 그것과는 조금 다를 수 있겠지만 이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는 거예요. 말하자면 여러분들이 정말 강남의 최고 지역에 정말 이런 데 가서 학생들을 딱 모았는데 와 얘네들이 말을 안 들어.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냥 단순히 내가 학생이고 너흰 이거니까 말 들어 이걸로는 통하지 않는 콧대 높은 학생들만 모여있다. 실력으로 가야죠. 최대한 음악 해석하고 악기 읽기와 지휘법 연습하시고 음악 해석이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명확하게 인지하시고 아주 심플한 지휘를 통해서 그들의 음악적인 부분을 하나하나씩 다 집어줄 수 있다면 가능합니다. 네. 말이 쉽죠? 네. 자, 다음으로는 이 소통이 결국은 어디로 이어져야 되느냐? 연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주 옆에는 연습이라는 단어가 원래 있습니다. 제가 넣었다가 뺐어요. 연습까지 이러면 너무 부담되실까봐. 자, 신문기사입니다. 지휘자 없어도 그만 아닐까요? 몇 해 전 한 강의식 콘서트에서 지휘자 박은성 씨가 이 점을 실험한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수원시장을 이끌던 그는 지휘자 없는 오케스트라를 보여주겠다며 지휘봉을 놓고 뒷짐을 졌습니다. 실험 곡목은 브람스 교향곡 1번 사악장. 연주자들이 현악기의 현을 손으로 조심스럽게 뜯으며 시작하다 소리가 커지고 템포도 빨라지는 곡이죠. 한마디로 음악이 증폭되는 부분인데요. 지휘자를 잃어버린 80명의 단원은 각자가 느끼는 대로 연주했고 음악은 엉망이 됐습니다. 자, 보셨죠? 저 그렇게 놀고 먹는 사람 아니랍니다. 청중의 웃음이 터졌습니다. 지휘자 역할은 뭔가?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뭐가 보이시나요? 여러분의 해석, 여러분의 소통, 이게 왜 필요하죠? 연주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이 연주를 잘하려면 사전에 연습 단계가 있어야겠죠. 그 연습 단계에서 여러분이 셋업해 놓은, 예를 들면 1번 사악장 합니다. 피치카토 부분, 템포 이렇게 시작하시고 제 속도에 맞춰서 빨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타점에서 클라이막스 만들고 다시 데크레센도 합니다. 이런 걸 연습시켜 놨겠죠. 연주 때 명확하게 제스처를 주고 긴밀하게 소통하지 않으면 지휘자를 잃어버린 것과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옛날에 저희 학교에 있었던 관현악과 선생님이 항상 그 공연장 들어가기 전에 얘들아 나 너무 믿지 마. 알아서들 와. 항상 이렇게 얘기하고 들어가신대요. 물론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우스갯소리 농담이겠지만 연주회장에서의 그 한 시간을 위해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하죠. 지휘자한테 그 무엇보다 연주가 중요합니다. 연습을 아무리 잘 시켜놔도 연주 때 망치면 필요가 없어요. 연습 때 잘 안 되는데 연주 때 되는 일도 없겠죠. 그래서 연주와 연습은 떨어뜨려 놓을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모든 지금의 갖고 계신 목표는 연주한 날 빵 한 번 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연습 때마다 잘했는데 연주회 때 안 됐다라고 봐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이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담고 있어야 되는 연주라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휘자는 연주 중 단원과 의사소통을 합니다. 언제 시작하고 어떤 템포로 연주할지 알리고 음악적 표현에 필요한 모든 해석을 연주자에게 지시합니다. 때론 표정이나 손의 미묘한 움직임, 눈빛 등으로 연주를 이끌어갑니다. 또한 연주곡 선정과 곡 순서, 연주자 배치도 모두 지휘자의 권한입니다. 와, 지휘자 어깨 되게 무거워지시죠?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 표정 하나, 눈 크게 치켜뜨는 거, 입 크게 벌리는 거, 항상 입꼬리 하면서 야 웃어 웃어, 합창단 할 때 애들 이렇게 시무룩하게 있으면 웃어 웃어, 어깨 펴 어깨 펴. 그 저쪽 구리 합창단 같은 경우는 아이들 음정이 떨어지니까 지휘자 선생님이 길게 끄는 부분에서는 손을 높이 드신 다음에 계속 주먹 쥐고 그걸 버티세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걸 버티는 만큼 애들이 음을 이렇게 찍 잡고 툭 끊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와, 되게 효과적이다. 나도 나중에 저렇게 해봐야지. 이런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제스처들. 여러분들이 속해 계신 합창단 혹은 합주단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스처들. 이 모든 것들이 소통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걸 강조드립니다. 지휘법 완성과 오케스트라 지휘라는 책이에요. 합창지휘, 오케스트라 지휘입니다. 합창지휘는 목차가 이래요. 지휘봉의 기원과 손의 자세부터 연주 순서 짜는 법과 교회 지휘자를 위한 권명글. 이 안에 있는 예비박과 게시신호, 페르마타, 종지지휘법, 레가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카테고리별로 묶어보면 박자, 어떻게 주고 어떻게 끝날 것인가, 레가토와 스타카토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템포가 일정하지 않은 페르마타와 레치타티보는 어떻게 할 것인가, 리듬을 형성하는 부점, 쉼표, 직타는 어떻게 하고 박자가 복잡해질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대략 5개로 나눠져요. 책도 딱 보면 글이 두껍지 않게끔 목차가 구성되어 있죠. 오케스트라 지휘입니다. 한눈에 보이시나요?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고 싶은 게 오케스트라 지휘가 훨씬 더 어려워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케스트라 지휘는 지금 제1장 지휘, 2장 기본적인 지휘의 요소, 3장 바통 테크닉, 그래서 악센트와 싱코페이션, 페르마타와 컷오프, 박의 모형, 어쩌면 여기서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4장 뭐죠? 오케스트라 악기들, 현악, 목관, 금관, 타악, 건반, 관현악법 공부예요. 보잉 테크닉, 그리고 특수효과, 현의 보잉의 원리, 각 악기들의 특수효과는 뭔가, 악기 공부네. 스코어 리딩, 음의 각 나라별 이름, 조음김과 조음김 악기, 이쪽 악기들 클래프 공부하네. 스코어 암보, 암기하라고. 7장 지휘자를 위한 연주 해석, 템포, 다이나믹, 음색, 프레이징, 리듬, 멜로디, 그 다음에 곡 스타일들. 음악 표기법 공부하네. 8장 스코어 연구, 작곡과 작품, 역사적 관적, 테크닉, 양식, 음악적 요소, 형식과 구조. 음악사 공부하네. 지휘자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 보이시나요? 이제 합창에서 서서히 합주로 넘어가요. 여러분들이 합창 파트는 레파토리를 충실하게 이제 공부하셨기 때문에 합주 파트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런 레파토리보다는 좀 더 실질적인 부분을 많이 드리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래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건 쉼표를 어떻게 표현하지, 악센트를 어떻게 지휘하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연주자들한테 줘야 되는 명확한 지시사항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사전에 공부하셔야 되는 내용이 훨씬 많다. 물론 이제 몸에 익숙하게 만들기가 어렵냐, 머릿속에 집어넣기가 어렵냐, 이 차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대충 어떤 느낌인지 감이 오시죠. 박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잘 모르시기 때문에 해요. 일단 박자는 2박자 계열과 3박자 계열이 있고 심플과 컴파운드, 단순과 복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휘를 하실 때 저거 단순 3박자인데 복합 3박자처럼 지휘하네, 저거 복합 2박자인데 단순 2박자처럼 지휘하네, 그러다가
뭔가 어그러지네? 이런 걸 느낄 때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8분의 6박자입니다. 8분의 6박자는 어디에 있죠 지금? 어디에서 보시면 알 수 있을까요? 컴파운드 듀플이에요. 컴파운드 같은 경우는 하나, 둘, 세 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심플은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4분의 2박자, 심플 듀플이에요. 1, 2로 지휘하시면 됩니다. 8분의 6박자, 심플 듀플이에요. 1, 2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1, 2, n, 2, 2, n, 1, 2, n, 2, 2, n 이런 잘게 쪼개짐이 있겠죠. 1, 2, n, 2, 2, n, 1, n, 2, n, 2, n, 1, n, 2, n, 2, n 이렇게 연주하게 되면 이게 4분의 3박자의 심플 트리플로 연주한 거예요. 이렇게 두 개를 크로스오버 했을 때 만들어지는 효과를 힘이 올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또 헷갈리는 게 힘이 올라와 싱코페이션의 차이예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힘이 올라는 두 개의 비트가 생성되는 부분에 세 개의 비트를 생성하면 그게 힘이 올라예요. 1, 2, 1, 2, 1, 2, 3죠. 그래서 1, 2, n, 2, 2, n, 3, 2, n, 1, 2, n, 2, 2, n 1, 2, n, 2, 2n만으로 갈게요. 1, 2, n, 2, 2, n 1, 2, n, 2, 2, n 이렇게 가면 이게 힘이 올랍니다. 싱코페이션은 말 그대로 리드믹 악센트인데 노멀하게 있어야 되는 부분에 안 있고 엉뚱한 데 오면 그게 싱코페이션이에요. 이 엉뚱한 데 온 애들이 패턴을 만들어서 계속 곡 내에서 가져가니까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빰 이렇게 리듬이 만들어지고 이 리듬 때문에 힘이 효과처럼 들릴 수 있지만 이렇게 싱코페이션은 기본적으로 얘가 원래 여기 오는 악센트가 아닌데 여기에 왔네? 라는 애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구분하시면 돼요. 저희 미국에 있는 그 IM이라고 일리노이 모던 앙상블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거기서 이제 스태프를 했었는데 그 선생님한테 이제 지휘에 대해서 조금 이제 교육을 받았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제가 하는 지휘를 보고 뭐라고 했었냐면 첫 번째, 원 포인트만 만들어라. 제가 이렇게 손을 피면서 자꾸 이렇게 사운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러면 연주자들이 어느 손가락을 봐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디가 타점인지도 모른다. 원 포인트를 봐라. 또 한 가지, 네 앞에 인비지블 바, 눈에 보이지 않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바에 손이 부딪히면 바로 올라와라. 그게 타점의 형성이다. 어떨 때는 가슴까지 내렸다가 어떤 때는 배꼽까지 내리고 어떨 때는 막 무릎까지 내렸다가 올리면 대체 어디가 타점인지를 모른다. 그러니까 항상 인비지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확한 타점을 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연스럽게 해. 아까 이 앞에서 보셨던, 물론 이것도 하나의 그 특징이긴 해요. 그냥 사람의 특징이긴 한데 군악대형 있었죠. 네. 이렇게 경직돼 있지 말고 좀 더 곡선형으로 자연스럽게 해라 라는 이런 이제 피드백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고, 네, 이 곡은 너무 강렬하니까 이게 저고 이게 이제 학교에서 연주했을 때의 지휘입니다. 저야 물론 이제 제 곡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뭐가 나올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석에 대한 공부보다는 대체 이 부분에 내가 어떻게 신호를 줘야 되지? 라는 걸 훨씬 더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두 사람이 시작해야 되면 두 사람한테 신호를 주고 내가 만들고 싶은 사운드가 작으면 작게, 크면 커지고, 네. 라스트 부분이 네, 이 피아노의 저음역과 타점을 맞추기 위해서 연습했던 기억이 납니다. 사실은 이 유튜브 강의를 하다가 아까 절반 정도 진행했는데 갑자기 컴퓨터가 꺼졌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아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또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까와 비슷한 컴퓨터 현상이 생겨서 제가 이걸 지금 보여드릴까 말까 조금 고민이 되는데, 네, 아까 사전에 찍어뒀던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배웠던 연습 방법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왼손을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보내주시고요. 오른손을 위, 아래, 위, 아래.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 두 개의 손 동작이 박자에 맞춰서 움직이지만 분리돼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 자세가 익숙해지시면 훨씬 동작을 더 크게 해서 넓게 올렸다가 넓게 내렸다가 넓게 올렸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결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익숙해지시면 먼저 보내고 올 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고 해주시면 됩니다. 이게 익숙해지시면 왼쪽은 1, 2, 1, 2 가고 있을 때 오른쪽 같은 경우는 1, 2, 3, 1, 2, 3, 1, 2, 3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왼손은 1, 2로 오른손은 1, 2, 3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어떤 과정하고 똑같냐면요. 이쪽 손으로 세모를 그리고 이쪽 손으로 네모를 그리는 방법하고 똑같아요.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다 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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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게 한 손으로는 세모를 그릴 수 있고 한 손으로는 네모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왼손과 오른손을 분리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원포인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원포인트는 제가 이렇게 지휘를 했더니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의 손가락만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손을 잡고 반드시 한 점만 볼 수 있도록 해서 지휘를 해라. 그리고 네 앞에 invisible bar, 보이지 않는 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항상 여기에 타점을 맞추는 연습으로 정확하게 연주자한테 타점을 줘야 그들은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게 아까 이 영상을 찍기 전에 미리 찍어놓은 영상입니다. 좀 더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갖고 오려고 했는데 지금 컴퓨터가 약간 꺼질 것 같은 불안한 기세를 보여서 자, 오늘 내용을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볼게요. 오늘은 지휘법에 대해서 봤어요. 지휘란 무엇인가. 근데 제가 전문 지휘자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요. 이럴 땐 이렇게 하시고 이럴 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정보보다 지휘라는 언어가 갖고 있는 정의들, 타인들이 정의하는 지휘의 3요소 혹은 지휘자의 유형들, 그리고 제 나름대로 해석하는 지휘자한테 중요한 제 나름대로의 관점, 해석, 소통, 그 다음에 연주라는 관점, 두 개의 책을 비교해서 어떤 내용들이 필요한가, 여러분들한테 기본적으로 훨씬 더 많은 학습의 단계가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가장 헷갈려하는 심플과 컴파운드, 그 다음에 듀플과 트리플을 두고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그런 것들이 어떠한 음악적 효과를 만드는가를 봤습니다. 힘이 올라 파트에서 예를 기억하시면 잘 이해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의 아메리카라는 곡이 있습니다. 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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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수평적인 힘이 올라옵니다. 이렇게 위아래로 쓰면 수직적인 힘이 올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훨씬 더 지휘를 하실 때 이 부분의 느낌을 어떻게 살려야 되는가라고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